지금 뭐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피해 금액이 1조 5천억 원 규모까지도 지금 점치고 있는데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 쿠팡도 못 믿겠다.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쿠팡은 괜찮을지, 그리고 이 틈새를 노리는 C커머스, 특히 알리의 공세는 어떻게 펼쳐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2010년에 스마트폰 처음 나오면서 소셜 커머스라 해서 SNS를 이용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싼 값에 쿠폰을 뿌리고 이 미국의 그룹품 모델을 한국에 들여왔던 게 티몬이거든요. 티몬이 가장 먼저 2010년 7월에 문을 열었고, 뒤이어서 위메프, 쿠팡이 제일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뭐 이 당시 경쟁을 하고 했는데, 쿠팡은 이 도중에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죠. 어떻게 바꿨느냐? 아마존식으로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중개 역할만 해주고 있죠. 하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70%, 전체 판매되고 있는 물건의 70%는 자기들이 먼저 매입을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네 물류창고에 쌓아놓고 자기네가 팔아요. 이러다 보니까 적용받는 법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커머스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해당을 해요. 뭐냐?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 70%에 대해서는 통신 판매자로서의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살짝 짚어가고 싶은 내용이 뭐냐? 이번에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가 좀 환불을 누가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이 문제가 좀 초반에 불거졌었습니다. 여행사는 상품 진행 취소 또는 재결제를 통보했는데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쁜도 아니고 뭐 409만 원인가? 결제가 아닌 건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티몬은 중간에서 중개만 해준 겁니다. 만날 수 있는 장만 열어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티몬에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환불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환불의 책임은 이 물건을 직접 판매한 티몬의 입주해 있던 셀러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셀러들도 전부 망해가지고 이 티몬보다 먼저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두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반면 쿠팡은 말씀드렸듯이 로켓 배송으로 받아보고 있는 그 물건들은 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쿠팡이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위기를 맞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쿠팡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팡에 대한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쿠팡의 지급기일도 티몬과 위메프 못지않게 너무 느리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점점 더 느려지고 있다라는 셀러들의 불만이 이번 티메프 사태를 통해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쿠팡이 직매입을 하면은 외상으로 뛰어와요. 외상으로 뛰어와서 판매를 한 다음에 지금 한 60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외상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2015년만 해도 37일 후에 지급을 하는 걸로 평균 계산이 됐는데 47일로 열흘이 늘어나 있더라 라는 기사가 이미 2018년에 나왔습니다. 지금 2024년에 봤더니 이게 60일까지로 늘어나 있단 말이죠. 왜 계속해서 이 대금 지급일을 늦추고 있을까요? 실제로 다른 이커머스에 비해서 제조업에까지 어느 정도 좀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투자를 할 때 현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사들인 물건에 대한 대금 지급일을 조정함으로써 현금의 흐름을 조정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급기일을 이렇게 기업이 임의로 늘리고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법적인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이게 대규모 유통법이라 그래가지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좀 기일이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좀 철저하게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온라인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자유로워요. 근데 이게 반드시 꼭 기업에다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이커머스는 기존에 내가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를 했던 오프라인 매장과 다르게 물건이 안 올 수도 있고, 왔는데 다른 게 올 수도 있고, 환불을 해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티메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 평상시에는 이걸 결국은 플랫폼이 편의상 해줬었거든요. 의무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확인 버튼을 누르기까지 이 중개 업체들은, 즉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돈을 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이 법의 취지대로 쿠팡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급기를 늘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들의 어떤 재무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게 이번에 좀 정부 당국에서 손을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팀원이 77이라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지금 이 대금유통법에서 한 것보다 훨씬 길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합리적인 그런 기간으로 좀 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도 사실 에스크로 제도가 있는데 법률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아니 소비자 그걸 원해야만 그걸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규모가 커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이 전자상거래라는 이 생태계가 좀 더 안전하고, 그 고객이 이미 그 결제한 그 돈이 그 안전하게 예치가 돼서 판매자에게 정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좀 가야 된다는 거죠. 쿠팡의 부채 비율이 400%예요.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 가장 많은 걸로 두 번째예요. 자, 부채도 이렇게 많아? 그리고 지급기일도 늦어져? 이거 쿠팡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구영배 대표가 실제로 국회에 나와서 자기 입으로 인정을 했죠. 정산해줘야 될 대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위씨 인수대금으로 사용했고 그 돈은 나머지로 충당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쿠팡은 이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기네 물류업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고 부채가 많더라도 돈이 이 안에서 돌고 있어요. 이 돈을 티몬과 위메프가 한 것처럼 갑자기 딴 데다 갖다 쓰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쿠팡이 갑자기 티몬과 위메프처럼 망해서 없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막 대금을 빨리 다 돌려줘야 할 때 뭐 부동산만 팔아도 그 돈 마련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이 또 많으니까 쿠팡이 그렇게 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영배 대표도 티몬도 이 돈을 유용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자신들이 확장하는데 돈이 부족해서예요. 그럼 고객 돈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근데 쿠팡은 자신들이 하는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돈을 자신들이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사업이 더 확장이 되고 지출이 더 늘어나서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을 벌이려면은 그때부터 또 고객의 돈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쿠팡의 미래가 밝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쿠팡의 미래도 지금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쿠팡은 최근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지난해에 쿠팡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창업을 하고 1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제 이 돈 쓰는 일은 좀 끝났다.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걸 회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도 반토막으로 뚝 떨어지면서 다시 7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알리와 테무 공습이 꽤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래서 지금 실제로 김범석 대표가 지난달에 중국 업체가 들어오자마자 클릭 한 번에 고객이 떠나는 걸 봤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고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막상 2024년 1분기 실적을 까봤더니 알리와 테무에서 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뚜껑 열어봤더니 별거 아니었네 라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참 웃기죠? 뭐가 진실일까요? 무서워해야 할까요? 별거 아니라고 무시해도 될까요? 지금 이번에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리만 떼어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2024년 1분기 전체 거래액이 알리가 8,0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즉 1년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성장률만 놓고 보면 쿠팡이나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1년 사이에 기록을 한 건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 것이냐? 바로 K베뉴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한국 물건들만 입점을 시켜서 파는 K베뉴, 즉 한국관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3월부터는 천억 페스타라고 해서 자기네가 1,000억 원을 쏟아가지고 물건값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티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티몬과 알리의 다른 점이 뭐냐? 알리의 중국 모기업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매년 막 수십조의 흑자를 내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알리바바가 엄청난 현금을 동원해서 키우고 있는 K베뉴, 이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쿠팡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쿠팡이 흑자 전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뭐 무료 배송
배송, 무료 반품, 이 새벽 배송 이런 서비스 쪽으로 혜택을 줬지 물건 가격은 결코 네이버보다 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K베뉴가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갑자기 쿠팡이 물건값을 깎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쿠팡이 이 알리에 특히 K베뉴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저가 결제. 아이고, 너 또 눈탱이 맞고 다녀? 쿠팡이요.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정말 신세계를 열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손해를 봐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 혁신적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만 많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서 엄청난 혜택을 줘서 상대방을 망가뜨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세상인 거죠. 그게 이제 쿠팡의 전략이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 버리면 알리 말씀하시죠. 그렇죠.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빨리 오네? 두 번째는 쿠팡과 같은 업체들이 할인이 이상하지 않은 거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1,000원에 팔리는 바나나를 갑자기 400원에 팔잖아요. 사람들이 안 샀어요. 근데 지금 1,000원에 팔리는 바나나 400원에 할인하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당연히 사는 거예요. 할인 경쟁이 붙었을 때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더 이상 꺼려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러면은 제살 깎아먹기를 해서 시장을 확보해서 그리고 나서 구독료를 받아서 이익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리는 국내 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알리는 한국 시장이 되게 작은 시장이에요. 사실상 손해를 보겠다는 건데요. 알리 입장에서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이 시장에서 손해를 봐도 중국인들한테 우리 한국 시장 장악했다 라고 얘기하는 프리미엄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게 어필이 돼서 자기가 중국 시장을 더 장악할 수 있다면 여기서 손해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티몬과 위메프가 무너진 이 자리,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 이 4개 몰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죠. 이게 시장 점유율이 전체로 한 10% 정도 됩니다.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일단 자, 셀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이커머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 불만에 불신이 얹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쿠팡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지급기, 이거를 알리는 보름마다 정산을 해주니까 이번에 이게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제로 정책, 뭐 광고비 안 받는 정책, 이것 때문에 이미 지난 분기에도 알리에 입점을 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셀러들이 10,000명이 넘게 대기를 하고 있고 이걸 다 소화를 하지 못해가지고 개인 셀러들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법인 셀러들만 받겠다라고 알리가 지금 이 정책을 세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쿠팡이 직접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알리와 테무가 하는 중국 직구를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판매 대금 지급 기일이 점점 늦어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이 판매 대금 지급을 한 달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쿠팡이 이 우리나라 판매자들에게 굉장히 큰 배신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0%라는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고 있던 이 시장이 확 꺼지면서 이 셀러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쿠팡으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알리가 엄청난 기회를 얻었다라고 보는 목소리가 많아요. 셀러가 한 플랫폼에서만 팔지 않아요. 특히나 작은 셀러는요, 여러 플랫폼에서 다 파니까 알리에 안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또 한 가지가 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국 거를 한국에서 팔거나 중국 거를 한국에서 파는 거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사고 싶은 것도 중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알리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시장이 열리면 갑자기 중국인들한테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미 알리는 이 모회사의 자금력으로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세일을 이미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더 싸질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셀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취급하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알리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 쇼핑몰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2개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판매자라는 숙제가 지금 저절로 해결이 되면서 소비자라는 숙제가 같이 해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커머스 자체에 대한 불신도 깊지만 중국 업체에 대한 불신도 클 것 같거든요. 알리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알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이미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판매 플랫폼이라는 것만 생기게 되면 사실 쿠팡의 대체제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는 있거든. 그럼 쿠팡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 경쟁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저렇게 잠깐 이익을 냈는데
경쟁으로 다시 무너지나?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었었던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자신의 모델에 의해서 자기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쿠팡이 저렇게 물류 산업에 뛰어드는 거를 처음에는 긍정적이라고 본 게 고정 비용은 규모가 늘어날수록 떨어지니까 저게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요. 한국 시장 이제 3천만 명이 쿠팡을 쓰고 있거든요. 한국 시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겁니다. 고정 비용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더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경쟁자들이 그 쉐어를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줄면 평균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알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외주를 주고 있어요. 국내 기업한테. 이게 왜 좋냐면요. 다른 업체들이랑 비용을 쉐어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 보니까 쿠팡의 위기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살펴봤는데 종합을 해보자면 쿠팡이 결코 유리한 판도는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시커머스가 특히 알리가 얼마나 더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을 키워갈 수 있을지 이 유통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금이 어려워지니까 상품권을 막 팔았잖아요. 이건 굉장히 고의적인 그런 행동이라고도 보여지죠. 이거를 상품권 테크라고 해서 상테크라고 부르더라고요. 8조 정도 되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작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동성을 공급받을 메커니즘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티몬이 망하면서 같이 망한 회사가 있죠. 바로 해피머니입니다. 두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둘 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였다는 것. 둘 다 자본 잠식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언젠간 망할 회사였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갑자기 몰락을 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현상, 이거는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잘못됐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커머스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불어올지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우리나라 상품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통의 레거시 상품권들이 있죠. 그리고 미리 이 상품을 살 수 있는 화폐를 사놓는 거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 같은 것도 상품권입니다.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의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상품권으로 뭘 하시나요? 상품권을 언제 쓰시나요? 이제 받으면 스타벅스 매장 가서 음료나 음식 사 먹는 데 씁니다. 저 요즘엔 안 쓰는데 어릴 때 책 살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 남동생은 게임 캐시 뭐 할 때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쓰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화폐 대신에 사용을 하려고 쓰는 겁니다. 유통업자들이 상품권을 팔 때에는 크게 자신들의 매출을 높이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그걸 이마트에 가서 쓰지 않죠. 하지만 이마트 상품권 10만 원을 받았을 땐 이마트에 가서 씁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해피머니 상품권이라거나 그 티머니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발행을 했던 티몬 캐시 같은 상품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의 목적은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높이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려면 상테크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상테크, 상품권과 재테크의 합성어죠.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 상테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 발행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이 상품권을 파는 티몬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소비자가 사죠. 이때 뭘로 사느냐? 바로 신용카드로 삽니다. 의외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조차도 모두 실적으로 쳐줘가지고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캐시백으로 현금으로 돌려준다거나 이런 카드 혜택을 주는 카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권을 사고 나면 이 상테크 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간편 결제 서비스라고 하죠. 이 QR코드나 바코드 보여주면 뜩 찍어가지고 계산이 되는 간편 페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상품권을 자기네가 포인트로 바꿔주면서 현금으로 전환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가 한 패키지로 묶여지면서 상테크라는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기는 돈이 매달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정도 남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소소한 용돈벌이의 수단 정도로 쓰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기업 입장으로 가면은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손해를 보는 쪽과 이득을 보는 쪽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일단 현금화를 담당했던 간편 결제 앱 이득을 봅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을 입력을 해서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을 할 때 페이코가 그 대가로 8%의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수단이 되어줬던 카드사도 이득이 됩니다. 어차피 카드 혜택은 뭘 사든 이 일정 금액 이상을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손해를 봤는데, 그게 바로 이번 사태에서는 티몬이 된 겁니다. 사실 상품권 판매는 티몬만 했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다만 할인 폭이 얼마나 됐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5만 원권 상품권을 판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지금까지 한 7.6% 정도 할인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티몬이 5월부터 얼마나 할인을 했느냐? 8% 할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소비자는 티몬에서 산 그 돈 그대로 현금화를 시키면서 카드사 혜택은 그대로 받아갈 수가 있겠죠. 이게 소비자에게는 더 구미가 당기는 이 혜택으로 다가가게 된 것이고, 상테크의 규모를 점점 더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8%로 할인을 해준다는 거는 티몬이 자기들이 감수하고라도 깎아주겠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마진을 하다못해 1%로 더 남기는 게 장사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팔았느냐, 이걸 왜 팔았느냐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급기야 6월 달에는 10% 할인까지 불러버립니다. 미친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인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배송을 해주겠다. 이상하죠? 상품권은 보통 우리가 결제하는 순간 상품권 번호가 문자로 바로 날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제조가 필요하고 무슨 배송이 필요하다고 한 달 후에 배송을 해준다고 했을까?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유동성 확보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티몬이 6월 중순쯤에 상품권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거든요. 6월 15일만 해도 한 53억 원 정도가 결제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티몬의 하루 평균 결제 규모예요. 그러더니 7월 6일 거의 하루 결제에 900억을 찍어버렸습니다. 결제 금액의 절반 정도가 상품권 판매에서 나온 매출로 보고 있습니다. 티몬이 단순히 상품권을 받아서만 판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직접 상품권을 찍어내면서 티몬 캐시 같은 경우도 10%씩 할인해서 팔았는데, 티몬 캐시 역시 페이코에서 현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위시를 인수하고 뭐 다른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고객 손에 돈을 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로도 부족하니까 자기네가 스스로 찍어낸 겁니다. 티몬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다음 달에 보내줄게 하면서 팔면서 자기네는 그 자금을 확보를 해서 돌려막기를 했다. 이런 점에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티몬이 되는 거지만, 이 대금을 뒤로 밀어주게 되면은 한 달의 시간을 놓고 보면은 고객이 티몬한테 이 상품권에서 할인된 만큼의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회사 재정이 나쁜 상황에서 이 단기 자금을 메꾸는 방법을 쓰는 건데, 이 상품권을 발행한 주체도 대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상품권을 판 업체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권을 디폴트를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해피머니 INC도 지금 검찰에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공범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말이 많은데, 살펴보면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먼저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이 수익 구조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상품권 회사가 1% 수수료를 먹고 사는 수익 모델인데,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품을 사는 데 쓰이는 것보다는 상테크를 하는 데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제대로 굴러갔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는 직접적인 수익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이번에 티몬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회사를 굴릴 수 있는 자금을 미리 확보를 한다는 게 있어요. 보통 상품권을 선물로 아까 받으시면 얼마 만에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상품권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6개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 6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의 이자놀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수입원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수입원은 낙전 효과라고 해서 이 대부분의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쓰지 않을 경우에 이 수익이 고스란히 상품권 발행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꽁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해피머니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안 좋은 재정 구조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 외 이익 딱 하나만 플러스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낙전 효과로 인한 수익입니다. 소비자가 깜빡하고 상품권을 쓰지 않아서 그거 주워 먹는 수익, 요거 말고는 사실상 수익이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굴러갔던 해피머니와 역시 어려운 상태로 굴러가고 있던 티몬이 우리가 상품권 발행 좀 확 늘려볼까? 이걸 우리 한번 버텨볼까?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의혹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해피머니 INC는 1년에 1,500억 원 정도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티몬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5월부터 7월 이 석 달 동안 무려 평소 1년 동안 발행했던 1,500억 원의 2배인 3,000억 가량의 해피머니가 유통이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기네들의 재정 상태를 뻔히 알면서 이 무리하게 발행 부수를 늘린 이유가 티몬과 공모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상테크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상품권 발행을 무리하게 늘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상테크 때문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사태에 간편결제 기업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페이코 같은 경우는 진짜 웃긴 게 하루에 자기네 포인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액수를 올해에 들어서만 2차례에 걸쳐가지고 2배를 늘렸어요. 이게 올해 3월달 일이에요. 올해 초면은 이렇게 티몬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공교롭죠. 물론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이게 본인들 기업의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상테크를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게 확대를 시켜주고 있었다. 이 자기네 유통망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영세한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뢰도가 사실상 굉장히 떨어지는 상품권을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끔 상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간편결제 기업들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무슨 상관관계가 있었냐를 이제 검찰의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가장 유력한 건 해피머니와 티몬의 결합이고 간편결제 회사들까지 다 같이 짜고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뭐 이 간편결제 앱도 사실 이번에 좀 손해를 본 걸로 보여요. 이미 고객들은 다 현금화를 해서 빠져나갔는데 해피머니가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 페이코도 현금화해준 그만큼의 지금 해피머니 상품권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의도적이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간편결제 앱들도 이번 일에 굉장히 큰 동조를 했지만 사실 또 피해도 봤다, 뭐 이렇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그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테크는 지금까지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업의 수익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조건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얘기가 카드도 깡을 못하게 하니까 상품권도 현금화를 못하게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인데, 이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처에 가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환불을 받아오는 겁니다. 상품권은 상품을 사는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발행자들도 함부로 이걸 발행을 못해요. 다 부채니까. 지나치게 할인을 해서 팔면 그게 나한테 비수가 돼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반대로 기존 상품권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리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상품권들은 원래 실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쓰는 목적이 강했다 보니까 애시당초 그만큼 세일해서 팔지를 않아요. 기껏해야 2% 정도 할인을 해서 파는데, 이 상품권을 가지고 현금화를 해서 이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게 현실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계에 무슨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이제 궁금증도 나오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계 기존의 상품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를 하긴 했었겠지만 뭐 이게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들이라면 이게 뭐 우리나라 이커머스 자체의 어떤 지각 변동을 가지고 올 정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다. 해피머니가 어디까지 이 그림에서 관여를 하고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해피머니의 묵인이 없이 이 그림에서
이러한 사단이 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해피머니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비즈니스 윤리의 문제예요. 위메프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피해자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구영배 대표의 횡령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진 않았을 거라는 것과 똑같이 해피머니도 계속해서 자본 잠식을 하고 있었으면 주주들은 손해를 받겠으나 이렇게 한꺼번에 피해자가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기는 하나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문제를 피해자들의 피해와 눈물로 또 정쟁화를 시켜버리면요, 국민들의 관심이 꺼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정부 당국은 손 놓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처음이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에 벌써 머지 포인트 사태 있었죠. 그리고 이커머스는 아니지만 이런 일종의 폰지 형태의 영업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나온 것도 역시 루나테라 사건이거든요. 루나테라 사건 겪었고 티몬이 또 그 비슷한 행태를 너무나 그냥 일반인이 봐도 눈치챌 정도로 버젓이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걸 뭐라고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윤리적인 경영을 한 구영배 대표와 팀F 그리고 만약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가 같이 연관이 돼 있다면 이 회사 역시도 함께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버젓이 진행이 몇 달 동안 되고 있었음에도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이 구멍난 행정도 결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